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특강인데요.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진행은 오늘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은 아마 7시 전후 될 것 같아요. 2주 동안 빠르게 한번 민법 전체를 한번 훑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법률행위부터 나오죠. 법률행위 요건인데, 그러니까 법률행위 요건은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니니까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 요건은 뭐 판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세 가지가 있어야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능력 뭐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어떠해야 돼요? 확과 적사 네 가지를 갖춰야 되고,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입증과 관련해서 성립 요건,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존재하느냐, 성립했느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정되지 않아요. 존재는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죠. 주장자가 입증을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성립됐으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요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는 누가 입증하냐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취소 무효 볼 때도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근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그러면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유효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차고 가면 차고에 의한 법률행위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사람이 차고를 입증하는 거예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차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 당했다고 취소할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사기 친 적 없다고 입증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 불공정행위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공정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도 역시 유효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외 없는 거고 전부 다 무효 취소 주장자가 입증해요. 근데 이제 성립이 되었느냐, 이거는 그 성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그 피담보 채권액이 있다는 것은 추정이 되는데,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기본계약을 통해서 채권액이 증감 변동되니까. 그럼 그 기본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추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제가 몇 시에 끝난다 그랬죠?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효력 요건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농취증이죠.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봐두셔야 되고,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그러니까 농취증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야.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얘가 나중에라도 농취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2번 판례 보시면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얘는 농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는 나중에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걔가 한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이라서 뭐라는 거예요? 무효. 그럼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일단 특별한 얘기 없이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인가요? 라고 물으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예 농사랑 상관없어서 나중에라도 농취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예 원시적 불능이 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다라는 거죠. 1번과 2번은 비교해 두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1번만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적, 두 개 나왔어요. 확과 적사 중에서 확정성과 적법성이 나왔는데, 자, 1번은 뭐 중요한 판례죠.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반드시 대금과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분양계약을 합니다. 그럼 분양계약을 할 때 내가 어디 몇 호를 받을지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최소한 뭐는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했냐면 2번 판례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요거 이제 최신 판례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시에 확정돼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최소한 뭐는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누군지 매수인이 누군지는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뭐 최신 판례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얘도 1번과 비교해서 기억을 좀 해두실 판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적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의 규정을 봤어요. 강행 규정이 있었고 임의 규정이 있었죠. 그럼 임의 규정이라는 건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사자 의사가 우선하는 거고, 그런데 강행 규정은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강행 규정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그럼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처벌은 된다 하더라도 유효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제 지문으로 쭉 내고 다음 중 효력 규정인 것은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암기하셔야 되는데 강행 규정 위반이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요, 특별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강행 규정 위반이다라고 쓰고 있으면 그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효력 규정을 말하는 거야. 뭐 가장 대표적인 건 허가구역이죠.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강행 규정으로서 위반하면 단속 규정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요거는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재단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재산이죠. 그럼 이 재산을 처분한다는 건 정관 변경 사항이고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받고 처분했다면 그건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3번은 뭐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판례죠. 중개보수 약정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되는 부분. 그래서 그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뭘 찾으셔야 될까요? 두 가지였잖아요. 얘가 반복적으로 할 생각이냐 1회적으로 할 생각이냐를 구별해야죠.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선 뭐라고 나오냐면 부동산 중개 뭘 한대요? 업이라는 건 1회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인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로서 무효예요. 그럼 비교 판례는 뭐 나올 거 뻔하잖아요.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우연하게 딱 한 번 했다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작년 시험엔 요게 출제가 됐죠. 우연하게 1회적으로 한 건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처벌은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 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뭐예요? 중간생략이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은 된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구주택법에서 전매 금지 규정을 뒀는데 그걸 위반했다면 제재는 받는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고, 자, 비교적 최근 판례로 요즘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뭐였냐면 공인중개사가 뭐 한 거야?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직접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또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단순한 건 뭐 있었어요? 예를 들어 무허가 음식점, 뭐 무허가 숙박업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에요. 법에서, 우리 판례에서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엄청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객관식 문제에서 틀리진 않아요.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려면 판례집이 500페이지 넘어가야 돼요. 그럼 비효율적이니까 딱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나머지 지문 유추해서 정답 맞힐 수 있으니까 이게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요것만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제 103조 사회질서 관련이죠. 자, 103조 조문 잠깐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뭘로 한대요? 무효로 한다. 그럼 제일 유치하게 출제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라 아예 뭐야? 무효죠. 그럼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우리가 공부하는 무효 중에서 상대적 무효, 민법에서는 상대적 무효 딱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뭐야?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상대적 무효잖아요. 비진이하고 통정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무효는 다 절대적이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이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히셨으면 대항을 뭐로 바꾸시면 된다 그랬어요? 주장. 그럼 이건 절대적이니까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일반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반사회적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러면 준 사람은 피해자라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고. 자, 보시면 그러면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사회질서가 동일 개념은 아니고 늘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 했어요? 전부 다 계약 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계약 체결된 후라고 써 있어요. 후. 그러면 후라는 말이 나오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해서 이게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제가 기준이냐면 계약 성립시고 나중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뭐였냐면 동기의 불법이에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취소 못 하잖아요.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에 해당될 뿐이지 내용이 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한 거야. 우리가 들었던 얘가 뭐야?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마음속으로는 임대차를 해서 거기다가 도박장 차릴 생각이었어요. 도박장을 차리겠다는 동기를 마음속에 두고 가가지고 착한 표정으로 임대차 계약하면 그 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근데 언제 무효가 돼요? 그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었거나 설령 표시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때는 무효다. 표시되었거나 알려지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3조 판례 정례인데 이거는 뭐 이번 과정에서 따로 보지 않아요. 이건 뭐 워낙 많이 봤던 거라서 전통사찰 주지, 뭐 해외 파견 근로자 강제집행 면할 목적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거 다 정리되셨죠? 가장 기초적으로 출제되는 거야. 박스 처리해가지고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니까 한번 이건 읽어보실 문제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따보면 4번에 보면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핵심 뭐가 뭐였어요? 강박. 강박이라는 불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걸 반사회적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한다. 즉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가지고 효력을 논해야지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바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5번에 보시면 증언 판례죠.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금전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여비와 일당을 초과했대요. 그럼 뭐가 되냐면 무효. 그럼 여기서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들어가는 여비나
하루 일 못해서 발생하는 일당 손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 OX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용인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을 때만 무효가 된다. 자,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6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없는 판례인데 다른 시험에서는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빨간 글씨 보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수권 행위는 뭐라는 거야?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을 수여했다. 줄여서 말하면 무슨 행위 한 거야? 수권 행위 했다면 수권 행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도박 채무자예요. 을이랑 도박하다가 도박 빚이 있대요. 그럼 만약에 도박 채무를 변제했다. 도박 채무 변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근데 얘가 도박 채무를 돈으로 변제한 게 아니라 야, 내가 X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이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을 줄게. 그러면 네가 그거 팔아서 대금 받아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 거야.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와 을이 병에게 처분한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 수권 행위와 처분 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 대리권 수여와 처분이 유효라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병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 판례는 수권 행위와 처분 행위를 지금 뭐라고 보는 거야? 유효하다라는 거야. 유효하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럼 병이 을에게 뭘 줬겠어요? 대금 줬겠죠. 그러면 얘는 대금을 자기 채권 변제에 뭐 한 거야? 충당한 거야. 그럼 이 변제 충당 행위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도박비 변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변제 충당 행위는 무효예요. 그러면 이게 무효면 갑이 을한테 야, 무효니까 그 대금 나에게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무효인데 왜 반환 청구 안 되냐? 뭐가 적용되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갖고 끝나는 거예요? 을이. 그럼 을이 가질 건데 유효라 그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얘가 유효라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지만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게 핵심은 요 수권행위의 효력을 묻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채무 변제로 대리권을 수여했다라는 말 써 있으면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에 위임을 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박 채무 부담 행위와 변제 약정 및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채무 변제 뭐 한 거야? 충당한 거야. 요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권 행위 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죠. 핵심어는 수권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7번에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사회성을 띄어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은 채권적 청구잖아요. 그럼 채권적 청구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금지되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사건은 이제 반사회적 위반으로 무효이면 물권적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이 판례 핵심인데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갑이 을과 첩계약을 하고 부동산 소유권, 아파트 한 채를 넘겨준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는 갑이 이후에 얼마 못 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했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이 되겠어요? 상속. 병이라는 애가 이제 상속을 받은 거야. 그 상속받아서 이제 상속 재산을 정리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도 잘 있고 땅도 잘 있는데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아파트 한 채가 없어진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또 그러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거 무효인 거 아시죠?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세요 하면 반환해 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을이 얘야 가서 불법 원인 급여를 봐라. 746조가 적용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론상으로 첩계약이 무효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되는 거야? 갑이죠. 근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병. 그러니까 이 병 쪽에서 뭘 주장했냐면 좋다.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채권적 청구인 부당이득 청구는 못하니까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야. 요게 된다 안 된다? 역시 안 된다. 만약에 이걸 허용해버리면 다 이렇게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불법 원인 급여는 채권적 청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된다? 물권적 청구에도 적용돼요. 그럼 결론은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절대로 받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 지금 조문 아까 보셨는데 소위 103조와 746조 요 관계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합니다. 표리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줬대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럼 무효면 일반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이었대. 첩계약. 그럼 첩계약이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넘겨준 거죠. 그러면 103조 무효에 해당되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뭐가 적용되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을.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반환이 금지되니까 소유권은 을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죠. 그래서 첩계약을 통해 받은 부동산을 얘가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을이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이 첩계약을 통해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누구한테 산 거니까? 소유자에게 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법 원리가 권리자에게 샀다면 무조건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 불법 원인 급여는 지금 본문과 단서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사회적 행위를 했어? 그러면 넌 못 돌려받아 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단서 조항에서는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봤잖아요. 갑이랑 을이랑 돈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자가 연 1200% 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자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현재 2달치 이자를 지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을이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뭐야? 반사회적 무효야. 그럼 반사회적 무효면 이제 앞으로는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준 거 어떡할 거냐. 이미 준 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갑과 을 중에 누가 피해자죠? 을이 피해자고 불법성은 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환 청구 가능하다. 얘는 746조에 본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되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반사회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 잠깐 더 볼게요. 8번 보세요. 8번. 8번 이제 그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게 하는데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한 고율로 정해졌다. 그럼 반사회적이에요. 그럼 반사회적인데 근데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 무효인 부분의 이자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살표 보시면 746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뭐 이중매매에서는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건 판례박스로 해놓고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고르라라는 게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나오는 게 부동산의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이제 워낙 많이 봐서 막 눈 감아도 막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그렇진 않나요? 이중매매 좀 볼게요. 늘 나오는 거고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요거 물권적이겠어요? 채권적이요? 뭐 당연히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이에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해서 등기했다. 요게 이제 이중 매매예요. 근데 일단 이중 매매 사례 문제가 나왔다. 이중 매매를 논의하는 건 갑이 을한테 받은 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 매매를 논의하지 않아요. 왜요? 계약금만 받았으면 하기 싫으면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이중 매매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 문제, 이중 매매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계약금 해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중 매매 사례가 쫙 나왔단 말이야. 그럼 딱 읽어보면 쓱 보면 이중 매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문에 계약금 해제가 된다라는 말이 써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중 매매 사례를 출제했다는 건 중도금 이상 받았기 때문에 지문이 나오는 거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를 얘기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중매매에서 병이 등기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죠.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발생하는 문제, 유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얘가 소유자가 돼버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가능해요? 불능해요? 이제 불능해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은 불능이 됐어요. 그럼 불능이 되면 이제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계약을 즉시 바로 해제하고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그럼 여기서는 조심하실 점이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돼요? 최고할 필요 없다? 최고할 필요 없죠. 뭐니까? 불능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최고, 이행기, 이행 제공 다 필요 없어요. 원래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의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근데 이건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싹 다 필요 없고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럼 이때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계약 시예요? 이행기예요? 불능시예요? 불능시예요. 불능시. 우리 전부 다 계약시가 기본이지만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불능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 그럼 병이 을에게 그거 주세요라고 하면 손해배상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을이 돈 다 주고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 소유권은 얘한테 가버린 거야. 그러면 병이 선악불문 취득이니까 병이 을에게 제 거 주세요라고 인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을은 나 갑에게 손해배상 받을 거 있는데 손해배상 안 해주면 이 건물 누구한테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결련성. 그런데 이 손해배상 채권은 갑이라는 사람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발생이 된 거지 목적물에서 발생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우리가 그 유치권 공부할 때 만약에 손해배상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면 유치권 돼야 안 돼? 되죠. 우리 개한테 물렸다. 옆집 말이 뛰쳐나왔다. 이건 개나 말이나 목적물로부터 나온 거지만 단순한 의무 위반에서 나온 건 목적물과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원칙 유효할 때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인 경우야. 이중매매가 됐다. 그럼 원칙은 유효인데 언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적극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라는 건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면서도 알고서도 뭐 했다? 요청했다. 그래서 보통은 적극 가담이라고 표현하지만 뭐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요청했다, 뭐 회유했다, 권유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순 악의가 아니라 알고도 꼬드겼다. 누가 좀 꼬드겼다는 거야? 병이라는 애가. 그러면 요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효가 되면 누가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된 거야? 을이 받아올 수 있게 됐죠. 그럼 이제 시험에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건
받아오려면 얘 등기 말소 시켜야 되잖아요. 직접 말소야, 대의 말소야. 직접 말소를 할 수는 없다. 왜 할 수 없냐면 이 등기 청구권은 뭐니까? 채권이니까 아무한테나 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채무자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을은 갑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위에서 말소를 구해야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야, 나는 채권이 있는데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우리 채권자 취소권 2번 나왔었어요.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어디 가면 한 번 또 나와요. 통정호의 표시가면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적극가담한 이 이중매매 계약은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과 병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무효행위 추인 인정될 수 없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 무효행위 추인하면 가장 기본이 뭐였느냐? 첫 번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해요? 새로운 행위요? 첫 번째, 소급표 없고요. 두 번째, 절대로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게 있었죠?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이 2가지가 핵심이고, 그리고 추인으로서 유효가 되려면 무효 사유가 남아 있어도 돼요. 무효 사유는 소멸해야 돼. 소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병이라는 애가 적극가담해서 이중매매 했다는 건 병이 을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적극가담했다는 것.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소위 우리 시험 범위를 살짝 벗어난 거지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소위 제3자 채권 침해로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예요. 얘랑 무슨 계약한 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 나오면 안 되고 을이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또 우리 중요한 게 본 게 뭐였냐면 병이 적극가담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병이라는 애가 대리인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병이 A의 대리인으로 가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A가 본인이고 대리인인 병이 적극가담했다. 그럼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6조에서 뭐라고 되냐면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했다면 그 표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예요? 전부 다. 대리인, 전부 다 대리인. 본인 기준인 게 하나 딱 있었죠? 뭐 있었어요? 궁박. 불공정의 궁박 빼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뭐 대리인 뭐니 따질 필요 없이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가담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그냥 반사회적 무효 찍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애가 적극가담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정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병과 갑이 적극가담된 이중매매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대요.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시험 이중매매 사례에서는 가장 많이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뭐 정이 갑과 병의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요게 이제 이중매매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매매는 말 그대로 이 법리는 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 적용돼요. 취득시효든 명의신탁이든 어떤 말만 나오면 다 반사회적 무효야. 적극가담. 적극가담이란 말 써있으면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고, 또 우리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죠. 1임대차하고 두 번째 임대차 있는데 적극가담 했대. 그럼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반사회적 무효. 자, 확인해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제1매수인은 이행불능, 을이죠. 을은 이행불능 이유로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뭐가 필요 없다? 최고, 이행기, 이행제공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해제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적극 가담한 경우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러니까 적극 가담은 알면서도 요청에 이른 정도를 말한다라고 했고요. 알고 플러스 요청. 근데 이번에 보시면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이 나올 수가 없다.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행위 추인 나올 수 없고요.
그러면 이중매매로 무효가 되면 제1매수인, 을의 권리죠. 직접은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대위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하실 점은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2번에 빨간 글씨에 뭐는 안 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안 되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제1매수인은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중매매 확대 적용 나오는데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적극가담, 가담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다른 거 몰라도 이게 뭐 이중으로 증여를 한 것이든 저당권 설정이든 임대차든 가담했다는 말 써 있으면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행위가 나오죠. 불공정행위는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 불러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그리고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면 되니까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상대적 무효에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죠. 그럼 절대적 무효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이제 사례 문제로 잘 나오는데 뭐 이건 뭐 나와주면 고마운 문제죠. 거의 뭐 전형적인 건데 사례는 이런 거였어요. 갑이 매매 계약을 해서 대금을 1억 받고요. 5억짜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럼 이게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갑이 이용당해서 소유권을 넘겼을 때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문제죠. 할 수 있다고 써 있네요. 있다. 자, 갑과 을 중에 누가 피해자입니까?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가 이용해 먹었다. 화살표가 이렇게 이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용해 먹어내고 얘는 5억짜리를 1억에 판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반사회적이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103조 공부했고요. 103조 받고 104조 이 불공정행위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103조의 일부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도 일반 부당이득에 반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불법 원인급여 볼 때 반사회성이 있는 애는 못 돌려받지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누가 피해자라고요? 갑. 그럼 얘는 단서가 적용되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을은요. 야, 알았어. 내 무효니까 네 부동산 돌려줄게. 대신 너 나한테 받은 대금 1억 원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얘는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반사회성이 있으니까? 을이. 그럼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이렇게 어리버리 한번 잘 당해주면 내 부동산은 돌려받고 받은 돈은 안 줘도 되고. 불공평하냐? 그렇지 않죠. 누구를 응징해야 돼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려다 보니 이 피해자가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출제했었냐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피해자만 반환 청구하는 거야. 자, 근데 을이요. 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대요. 그러면 이 병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죠. 상대적 무효의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갑은 불공정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야. 대항할 수 있다. 얘가 만약에 보호되면 갑은 주장할 수 없는 거지만 얘가 보호되는 건 우리 뭐밖에 없다고요. 무효 중에서는 비즈니 통정. 요것만 상대적 무효인 거야. 자, 요건을 잠깐 볼게요. 의의는 폭리행위고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었는데 객관적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이에요. 현저한 불균형. 그럼 여기서는 개념 잡아두실 게 이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개념은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객관적 가치.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 볼 때 어느 정도냐를 확인해야 되고 요거 중요하죠. 언제가 기준이에요? 전부 다 법률행위시 기준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저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가격차가 현저해져서 일방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불공정행위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언제만 보는 거예요? 행위시. 이행계 기준이 아니고.
그럼 이제 주관적인 요건으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 다 들어가고요. 여기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소의 무경험이에요? 일반 거래예요? 일반 거래. 일반 거래 경험을 말하는 거지 특정 거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셋 다 갖출 수 없다 그랬죠? 셋 중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점은 이용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용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지 저 사람이 궁박하네라는 걸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폭리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돼요. 이용 의도가 있어야 불공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 얘도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왔던 거죠. 궁박은 누가 기준이냐면 본인, 그렇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그렇죠. 그래서 대리 파트에 가서 나오겠지만 전부 다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은 착오가 없었는데 말을 거꾸로 하죠. 처음에 말하죠. 본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어요.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부 다 누가 기준? 대리인 기준이에요. 반사회적 적극가담도 대리인 기준이고 다 대리인 기준인데 불공정행위에서 이 급박한 상황 이건 본인 기준이다. 얘는 뭐 시험에 계속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불공정 행위라는 요건이 추정돼요? 추정되지 않아요? 요건은 추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매매 계약이 일단 성립했잖아요. 그럼 성립했으면 무효인 게 원칙이에요?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유효한 게 원칙이니까 이런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고요? 무효 주장자가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지 유효 주장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했고 또 불공정행위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적용범위죠. 적용범위. 그러면 불공정행위하면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한 개라도 이건 폭행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증여. 또 뭐 있었죠? 경매. 우리 주관식 아니니까 객관식이면 다 맞힐 수 있어요. 그죠? 증여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불공정이란 말 쓸 수 없죠. 무상행위입니다. 경매는 불공정행위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왜 여지가 없냐면 경매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건 법률 규정이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는 거야.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점은 단독행위와 합동행위 있었어요. 단독행위와 합동행위는 불공정행위 적용된다. 이 단독행위는 우리 뭐 봤었냐면 남편이 교도소에 있어서 남편을 빼내려고 외상 채권을 포기한 사건이야. 그럼 채권을 포기한다는 건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죠. 적용되고 합동행위는 우리 이거 뭐 했었죠? 총회결의. 뭐 어촌계 총회결의, 종중의 총회결의는 법률행위 유형으로 오면 합동행위, 의사를 모으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고 자 효력과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무효다. 그럼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무효행위 추인돼야 한대요? 안 되죠. 아까 우리 추인 절대 안 되는 게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복비 위반. 자,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그랬어요? 전환. 무효행위 전환. 우리 알박기 사건 할 때 본 거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되고 얘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근데 이 무효행위 전환 알박기 사건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어떤 합의를 했었냐면 부재소 합의를 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이 부재소 합의는 뭐라 그랬어요? 역시 이 합의까지 모두 다 무효다.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하면서 소송 제기하지 맙시다라고 합의했대요. 소송 제기 못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합의 자체가 무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 행위는 뭐 거의 시험에 나오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104조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103조의 예시 규정이에요. 103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백사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그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103조 이하의 무효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3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4조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예를 든 규정이에요. 104조의 요건은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는데요. 104조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이런 요건을 갖췄대. 그럼 이건 104조에 해당되지는 않죠. 근데 어디엔 들어갈 수 있어요? 103조에. 그래서 104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103조로 무효가 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단 시점이에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계약 체결 시가 기준이고요. 주관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객관적 가치를 비교. 우리 시험에 주관적이라고 한번 틀리게 출제했었죠. 그리고 3번에 보면 공박, 경솔, 무경험 다 갖출 필요 없고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고, 그리고 공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원인이 기본이지만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다 포함하게 된다라고 했고, 자, 5번도 조심하셔야죠. 5번도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용 의도가 없었다면 불공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6번.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무경험이라 하는 것이지, 그죠?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꼭 구별하시고요. 자, 경솔무경험은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 근데 궁박 상태는 본인. 그리고 8번에 보시면 불공정행위로 무효예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만들 수 없다.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입증 책임 나옵니다. 누가 입증하느냐?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효주장자가 하는 게 아니라 무효주장자.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불공정 행위의 요건이 추정되나요? 라고 물으면 추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추정이 안 되게 돼요. 추정된다는 건 뭐예요? 가격차가 많이 나네? 그럼 뻔하네. 산 사람이 상태 안 좋았고 이용해 먹었네. 이게 추정이잖아요. 그렇게 추정해 줄 수 없어요. 추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저한 불균형과 이용당했다. 이런 사실을 다 입증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10번, 11번은 뭐 우리 적용 범위에서 매우 중요한 거. 적용 안 되는 거 뭐라고요? 징역. 대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매. 경매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12번이 뭐 제일 중요하죠. 이게 2010년 판례였는데 계속 나옵니다. 각종 시험에.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무효 파트에서 무효행위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효의 재생이라고 세 가지를 보잖아요. 일부 무효 있었고, 무효행위 전환 있었고, 무효행위의 추인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시험 문제 글자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불공정행위 때문에 얘가 자주 나와요. 불공정행위 하면 추인은 안 돼도 뭐는 된다고요? 전환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부재소합이에요. 부재소합이 역시 무효다. 자, 14번에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 사건이었죠.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뭘 한 거야?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겠다는 궁박한 상태하에서 회사가 우리 외상대금 포기해주면 남편 빼내는데 협조해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포기한 사건이죠. 그러면 그 아내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외상대금 상당의 폭리를 취한 거니까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불공정행위. 자, 합동행위에도 적용돼요. 합동행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총회결의. 어촌계 또는 뭐 종중총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결의는 합동행위고 이것도 불공정하다면 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잘 되고 있나요?
이 분위기는 거의 스튜디오 강인데.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가 나옵니다.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걸 우리 판례는 해석의 의의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한다.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표시니까.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은 규범적, 표시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용된 문헌에 구애받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와는 상관없고 그 문헌에 의해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석은 네 마음을 어떻게 하니? 표시했으면 책임져라.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럼 2번에 한번 볼까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건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뭐라는 거야? 표시상의 효과의사이지 뭐가 아니다? 내심상의 의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었대요.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중요한 건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진의가 중요한 거예요? 진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거니까 뭘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표시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석은 누가 합니까? 당사자가 해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 해석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는 누구 해석에 따른다?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해석해요? 그래도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이런 조항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해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해석 잠깐 좀 보면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해석은 좀 전에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거래요. 표시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짓는 게 바로 해석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석한다고 했어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해석의 주체가 되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약정으로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법원의 해석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의 방법이 있잖아요. 세 가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자연적 해석이라는 건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진의가 중요한 거예요? 진의가. 표의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은 뭘 보고 평가하겠어요? 당연히 표시를 보고 평가할 거 아니야? 그럼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야? 제3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럼 자연적 해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고요. 자연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표시 무예 원칙이죠. 오표시 무예 원칙 중요하죠. 그럼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합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누가 없으면. 상대방이 없으면. 그럼 상대방 없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해석이야. 또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는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한 거죠. 적용되는 건 상대방 없으면 자연적 해석이고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 자연적 해석이고요. 세 번째 조심하셔야죠. 진의를 알고 있대요. 그럼 서로 의사를 알고 있다면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그게 바로 오표시 무예 원칙인 거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우리가 판례 봤었는데 총완결 사건, 모든 화재 사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총완결은 뭐였냐면 돈을 다 받지도 않았는데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서 준 거예요. 나머지 갚아야 돼요? 면제. 면제. 탕감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화재 사건은 뭐였냐면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화재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이 모든에 자, 다시요. 죄송합니다. 이 모든에 불가항력이 포함돼야 안 돼요. 다 알고 있었는데 리듬이 끊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뭐라고 들었냐면 모든 화재의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인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모든 화재라고 적은 것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종업원의 잘못, 더 나아가 고객의 부주의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지만 불가항력은 아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래요? 아 몰라 모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서로의 의사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표시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이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법적 책임까지 진다는 거예요?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노력하겠다는 거지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적인 규범적 해석 사건이고요. 그러면 보충적 해석은 언제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 내용의 간극.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했는데 빠진 게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빠진 것을 해석해내는 게 바로 보충적 해석인데 누구 입장에서 한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보충적 해석은 주로 단독 행위에서 작용하겠어요? 계약에서 작동할까요? 계약이죠. 합의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보충적 해석이라는 걸 언제 또 얘기하냐면 일부 무효 기억나시죠?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원칙은 전부 무효. 그런데 나머지라도 유지하겠다는 당사자의 뭐가 있으면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가정적 의사라는 건 얘가 표시한 거예요? 표시하지 않은 거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무효면 이걸 했을까라는 걸 탐구해내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해석이야?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가정적 의사 나오면 이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건 무슨 해석이냐면 보충적 해석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은 잘 잡아두셔야 되지만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오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 많이 봤었잖아요.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X 토지랑 Y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뭘 팔았냐면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실수로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Y 토지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계약서에 표시된 Y 토지예요? 합의한 X 토지예요? X 토지죠. 이 계약서의 표시는 잘못된 표시, 오표시고 아무런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서에 Y 토지라고 써지는 바람에 등기도 Y 토지 등기가 된 거야. 자,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등기에 부합하는 뭐가 있어야 돼? 실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Y 토지는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계약을 안 했는데 등기가 됐다면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Y 등기가 을에게 되는 바람에 그게 병이라는 애한테 팔린 거야.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Y 등기가 을에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을 건 줄 알고 샀다라는 거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무권리자.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럼 이제 갑은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뭘 말소하라? 등기, Y 토지 등기를 말소하세요라고 청구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다 무효니까 현재 Y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X 토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을에게 X 토지를 이전해 줄 의무는 남아 있어. 현재 X 토지도 누가 소유자죠? 갑 등기 준 적 없으니까 얘는 소유자야. 그러니까 X 토지는 넘겨줄 의무가 있고 무효 등기인 Y 토지를 말소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표시 무효에서 자주 나오는 게 착오 문제입니다. 착오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착오 취소는 절대 안 됩니다. 자, X 토지에 대한 착오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착오한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갑은 X 토지인 줄 알았는데 을은 Y 토지인 줄 알았다. 착오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둘 다 뭐라고 생각한 거야? X 토지. 그러면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도 우리 표현하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진의에 동의했다면 착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우리 이런 거 봤었잖아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하려고요.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청약서를 보내는데
얘 의사 진이는요. 예를 들어 9,600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근데 청약서의 표시를 6,900이라고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특별한 얘기 없이 을이 승낙했다면 계약은 얼마에 성립되는 거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6,900이죠. 표시된 대로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표시상의 착오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을이 얘가 표시는 6,900이라고 했지만 갑의 진이에 동의했대요. 그럼 얘는 갑이 6,900이라고 썼지만 얼마에 팔 생각이라는 걸 안 거야. 9,600. 오케이, 나 9,600에 살게라고 한 거야. 그럼 계약은 얼마에 성립합니까? 9,000. 이게 자연적 해석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진이에 동의했다면 착오의 문제가 생겨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한 X 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없고요. Y 토지는 착오 취소라는 말이 더더욱 나올 수 없는 게 우리가 항상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쓰려면 계약이 성립됐어야죠. 근데 이건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5표시 무효 원칙은 사례 문제로 한 문제짜리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빠르게 볼게요. 그게 이제 4번. 이게 5표시 무효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문제는 표시를 어떻게 했대요? Y 토지로 표시했대. 그럼 계약은 어디에 성립한 겁니까? X 토지. 위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해 성립한 것이다. 따라서 Y 토지에 관해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리된 매매 계약을 안 했는데 등기됐으니 실체 관계없는 원인 무효 등기로 무효다. 그 다음에 뭐 총완결 판결 모든 화재 불가항력 포함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10번도 뭐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는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행위자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대. 그러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이냐. 당사자 확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당사자 확정도 역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나 명의를 당사자로 보면 되고요. 일치하지 않았으면 누구 입장이냐면 상대방.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 확정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 갑이 자기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A라고 이름을 적었대. 그럼 행위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갑. 그 A는 명의자고. 그러면 갑이 계약을 했는데 이름이 A라고 써 있으면 을과 계약을 한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자냐 그걸 묻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의사의 일치를 봤어요. 내가 당사자야 아니면 A가 당사자야라고 했다면 뭐에 따르면 돼요? 그 의사에 따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의사의 일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쓴 행위자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와 계약을 했을까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뭐였어요? 행위자가 누구였냐면 옛날 그 50 정권 실세였는데 50 정권 실세가 계약하면서 자기 이름 쓰기 그러니까 자기 조카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당사자야 아니면 내 조카를 위한 계약이라고 표시했다면 거기에 따르면 돼요. 합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누구랑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정권 실세겠어요? 어디서 한 번도 못 본 오촌 조카겠어요? 얘랑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얘랑 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정권 실세랑 계약했어 이런 거지 어디서 한 번도 못 본 오촌 조카랑 계약했어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사가 일치되면 의사대로, 일치가 안 되면 누구 입장이라고요? 상대방 입장으로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해석의 문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11번 볼게요.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자, 잘 보세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됐어요. 일치됐네요. 그럼 당사자는 누굽니까? 대리인이에요? 본인이에요? 천천히 보세요.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치가 됐대. 누구랑 한다고요? 본인.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과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사 일치가 있으면 일치된 의사대로 보면 되고,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의사표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